뭔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짜증나게. 어쨌든 어제 보면 좀 구질구질했다 한마디로. 팩트 체크는 근거와 논리로 하는 거지 군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방첩사와 정보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XX 소리야. 이 소리가 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고. 아니 어제 헌재 심판에 나간 거는요. 네. 이 대통령직에 대한 탄핵 인용 기각 이거는 이미 포기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기각은 이제 포기했다. 어. 형사소송법 내란죄 그거를 그것과 관련해서 진술과 알리바이를 좀 만들기 위해서 네. 어제 나간 것이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대통령이 윤석열이 몰랐다라는 거 말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네. 다 입 벌고 계속 얘기하지만 입만 벌리면 굴하다라는 건데 저는 내일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와서 그건 뒷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깨달았다. 구치소에서 철이 들었다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왕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대통령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없이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월 22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부정선거 떡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예. 근데 이미 뭐 다 나온 걸 뭘 또 뭐 밝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아예 이참에 부정선거 대놓고 한번 그러면 드러내놓고 토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팀 황교안 그리고 팀 이준석 이렇게 이제 나눠서 예, 뭐 2대2가 됐든 3대3이 됐든 혹은 뭐 1대1이 됐든 어떤 조건도 좋습니다. 어떤 뭐 시간 어떤 상황도 좋으니까 저희가 양쪽에 제안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마음껏 본인들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심원단도 한번. 배심원단 장성철 그리고 김준일 두 분으로 하면 균형 잘 잡힌 배심원단이 될 것 같고요. 일단 팀 황교안 저희 연락 좀 잘 받아주시고 팀 이준석 역시 대표 선수들 저희 연락을 잘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만간 성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요일 김과장 순서 함께해 주실 우리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근데 사실 꼭 이준석 의원하고 팀을 먹기는 싫지만 뭐 딱히 원하진 않지만은 네. 이 건은 같이 한번 이준석 팀에서 같이 부정선거. 그러세요? 저는 음모론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팩트 네. 체크도 해오고 네. 비판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 부정선거의 맥락에 대해서 음모론의 맥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요? 제가 팀 이준석에 들어가서 패널로 하기보다는 여기 벌써 성원 됐어요. 팀 이준석은 황교안 측이 섭외가 안 되는 거예요. 황교안이 섭외가 안 되나? 네, 그쪽에도 몇 분 계시긴 한데 그죠? 네. 네. 저는 이준석 의원이 네? 부정선거론자라도 이준석 편에 서겠습니다. 그건 또 무슨 좀 그러시 좀 마. 신앙입니까 신앙? 주장입니까? 신앙이 이준석 화이팅. 그래요? 네. 그럼 허은하 대표는 오늘 열심히 하셔야죠. 요즘 그 당도 지금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 그 당도 다 지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리는 또 우리 최윤경 기자가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헌재부터 한번 가봐야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우리 앞으로는 이거 빼고 가겠습니다. 수시가 마지막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오늘 마지막 헌재 탄핵 심판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이게 되게 신문적인 표현인데 수의 대신 남색 양복에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들어선 윤 대통령은 철 들고 난 이후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왔다. 잘 살펴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 들고 난 이유. 네. 의미 있는 단어죠. 이게 다 싱크로 우리가 다 들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 않습니다. 네, 구독자 네, 생각해야죠. 동접자가 막빠지기 때문에 그냥 네. 읽어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변호인이 포고령에 대해서는 실행 의지 없는 형식적인 포고령이었다라고 이야기했고 핵심은 역시 이날도 부정선거였어요.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는 음모론 아니라 팩트체크 차원에서 내가 한 거다라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일단 그 윤 대통령 이제 저는 딱 보면서 그래도 좀 뭐랄까 이 톤 자체가 많이 겸손해졌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했거든요. 근데 내용 자체는 별로 이렇게 겸손하지 않은 그런 주장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 혹시 그
헌재의 모습을 좀 보셨어요? 헌재 출석한 봤죠? 윤통의 모습을 네. 좀 보셨죠? 어떤 느낌 좀 생각보다 받으셨습니까? 기가 많이 죽었다. 음.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그 정말 막 네. 이런 거는 없어졌고 네. 눈빛도 많이 착해졌고 그렇죠. 억양, 네. 말투 이런 것도 대단히 차분해져가지고 네. 인재 처리된 것이 아니냐. 들어가고 나서 예. 마침내 봐야. 예, 인재 처리 들은 거다. 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고 어제 전반적인 진술 내용은 나나니야 이거 같아요. 네. 나나니야. 그러니까 그 약간 좀 풀 죽은 듯한 모습이 이 재판 일부러. 전략이에요? 아니면 진짜 거기 들어가면 다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아니 거예요? 그게 이제 네. 저도 재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가면 대단히 판사 앞에서는 겸손하고 주눅든 모습을 일부러 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조언을 변호사한테도 받았을 것이고. 아니 근데 그거는 뭔가 판결이 그래도 여전히 승산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 형이 줄어들 것 같은 그럴 때 이제 쓰는 전략일 거고. 아직은 네. 그래도 내가 조금 뭐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빠져나갈 것들을 잘 내가 증언을 하면 내가 내란죄는 빠져나갈 수 있겠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 아니 어제 헌재 심판에 나간 거는요. 네. 뭐 이 대통령직에 대한 탄핵 인용 기각 이거는 이미 포기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기각은 이제 포기했다. 이제 어. 형사소송법 내란죄 그거를 그것과 지금- 관련해서 진술과 알리바이를 좀 만들기 위해서 네. 어제 나간 것이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이상했던 건 뭐냐면 어차피 이제 믿으셔야 합니다. 제발. 헌재 재판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면 차라리 네. 지금쯤이면 법정에서도 더 마치 그 트럼프처럼 나는 잘못이 없다. 이게 왜 나를 지금 잘못된 재판에 나를 끌어들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차라리 그게 지지자들을 맞죠. 더 그게 맞죠. 모을 거라고 난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네. 내란죄 혐의 수개가 우두머리가 된다면 네? 나 진짜로 사형당하거나 무기징역 당할 수 있겠네. 네. 그게 이제 현타가 온 거죠. 이제 아, 구치소에서 그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현실 자각이 생긴 것이고 어쨌든 어제 보면 좀 구질구질했다 한마디로 네.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뭐 지금 몇몇 네티즌들이 지금 이 할아버지 자꾸 부르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할아버지? 이분이 머리가 하얘서 그렇지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나이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으세요. 우리 장성철 소장님. 저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이재명 비판한다고 다 그렇게 욕하세요 저를. 네. 오늘 저 이재명 대표 비판할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네. 안 할 테니까 오늘 걱정하지 마시고. 뒤에 하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 김준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 허재 감독님이 생각이 났어요. 허재요? 예, 허재 감독님 아시죠? 농구 선수 네. 허재 네, 예. 국가대표 감독을 했을 때 그 명언이 하나 있어요. 예. 뭐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뭔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짜증나게 씨. 예. 그 기자회견 기자회견할 때. 중국 기자들하고 기자회견할 때 얼토당토한 질문하니까 예. 그때 네. 왜 중국 국가가 올릴 때 한국 선수들은 왜 손을 안 올렸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허재 감독이 빡쳐서 네네네. 어제 윤석열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딱 감정이 그거였어요. 뭔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XX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이런 거예요. 그런 적 없다. 그게 아니다. 나 아니다. 뭐 이 얘기만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펴달라.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네. 민주주의라는 신념만 하나 확고히 가지고 살아왔으니 잘 살펴달라고 얘기했다고. 뭔 개소리야. 이 소리가 조금 뭐 나올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한 적 있느냐. 이 사람들이 다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윤석열한테. 네. 근데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저 사람들이 어떤 부분이 거짓말인지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나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우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아니라고 하면서 팩트 체크 차원에서 이거를 했다. 팩트 체크를 꼭 군인을 동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팩트 체크 나름 오랫동안 한 이준석이지. 사람인데 아니, 예. 김준일이지 팩트 체크. 예. 부정선거 팩트 이제 IFCN의 인증도 이제 받아 국제기구의 인증도 제가 이제 받았던 알잖아. 사람인데 예. 팩트 체크는 근거와 논리로 하는 거지 군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방첩사와 정보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뭔 XX 소리야? 이 소리가 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굳이 뭐 하자면은 네.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126건의 소송이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요?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 그때 어. 미래통합당이 박살났어요. 103석으로 네네. 망했을 때. 그리고 지난 4월에 있었던 22대 총선도 34건의 소송이 들어왔거든요. 부정선거 관련된. 부정선거라고. 그리고 윤석열이 당선된 2022년 대선도 11건의 소송이 제기가 됐어요. 아, 그래요? 예. 한 건도 부정선거가 인정된 게 없습니다. 이 검찰이 지가 있었던 검찰이 한 거잖아요, 전부 지금. 지가 뭡니까? 아 그분 본인이 있었던. 네. 네. 잘 살펴봐달라는 그분 네. 오직 민주주의 원툴로 한 길로 왔다는 그 양반이 원툴로. 그 양반이 그 자기가 검사로 있을 때 네. 그 자기가 임명한 네. 본인이 네. 선거관리위원장부터 해가지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를 논리로 설명하는 게 의미가 있나 저는 그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네. 하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부정선거의 근거가 밝혀진 게 없어요. 입만 벌리면 구랍니다. 예를 들면은 저번에 손편지에서 가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라고 했는데 아, 네네. 한 장도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어요. 가짜 투표용지가. 그럼 근거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자기들끼리 또 돌려보고 있어요. 가짜 투표용지가 됐는데. 유튜브에 잘 정리돼 있대잖아요. 뭘 유튜브 좀 보세요. 유튜브 기성 좀. 언론 그만 보시고 내고심 이전 편향돼 있는데. 네. JTBC 같은 거 보지 말고 아니, 뭐 유튜브 그런 잘 내용들 정리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아, 좀 너무 믿으세요. 약간 흥분 좀 네. 가라앉히시고. 너무 지금 초반부터 네. 너무 흥분했어. 아니 그 헌재에서도 중요하게 본 것 중에 하나가 그 최상목 권한대행 그러니까 당시에 기재부 장관에게 줬다는 그 문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헌재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은 안 줬다는 거죠? 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판사가 물어봤던 거, 네.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관이 물어봤던 것 비상입법기구 문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받았다는 사람은 있는데 줬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 자 나가지 마세요. 한 번만 듣고 오겠습니다.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오셔서 갑자기 저한테 그 뭐 참고하라고 종이를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 이름을 얘기하거든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실히 근데 대통령이 원샷으로 나올 때하고 이게 여러 사람 같이 있으니까 나가는 비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동조 빠지는 네, 거의 안 기분이요? 나가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여튼 네,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은 그걸 이제 받았다는 거고,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은 내가 준 거는 아니고 아마 줬으면 국방장관이 줬을 것 같다. 근데 그거 확인은 못했다. 요 정도 주장인 거죠? 네. 네. 근데 이거는 대단히 이제 중요한 문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법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국회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예산 같은 것들을 확보를 해라.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중요한 문건을 줬는지 안 줬는지를 기억 못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받은 사람이 최상목 권한대행도 자기 뭐 맨 처음에 안 받는데 이렇게 그냥 저 밑에 사람한테 줬다가 나중에 뭐 확인했다 이런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또 하기도 했고요. 저는 최상목 대행이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밝혔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네. 13일하고 17일 예. 이 발언 내용이 답변이 좀 달라요. 13일에는 대통령이 주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접은 종이를 주셨다. 네. 또 근데 그 뒷문장 보면은 누군가가 줬다 이러잖아요. 이 앞문장하고 뒷문장의 주어가 달라서 네.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고 네. 또 17일에는 대통령이 준 건 아니고 실무자가 줬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처음에 13일을 처음 얘기했던 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긴급 현안 질의에서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약간 조금 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느낌이 좀 중요한 있어요. 문제를 네. 뭐 감추려고 하는 건지 예. 아니면 좀 헷갈리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본인도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대통령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최상목 대행이 누군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계엄을 주도했던 그 국방부 장관을 누군가라고 표현할 정도로 기억을 못했다? 아 그것도 조금 이게 이해가 안 13일 그 발언을 아까 이제 말씀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워딩을 잘 들어보면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고 돌아와 갑자기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다. 그럼 윤 대통령이 준 거죠. 그죠? 그다음에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고 말했고 그러자 옆에 있는 누군가가 저에게 자료를 하나 줬다고 이게 했을 뭔 때 말이야 이게? 그 옆에 그 문건 그 해당 문건은 대통령이 줬고 네. 그 관련된 자료를 아마 옆에 있는 누군가가 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접은 종이 한 장짜리는 예. 대통령이 줬고 그렇죠. 그 핵심 문건은 이제 대통령이 줬고 그 다음에 그걸 뒷받침하는 여러 뭐 자료들이 필요할 테니까 그거는 이제 실무자가 준 거 아닌가. 요 정도로 전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뭘 자료를 주지는 않았을 거고 그냥 한 그러니까. 장짜리 종이를 줬을 것 같은데. 그 이만한 자료를 줬을까? 근데 모르겠다. 아무튼 뭐, 예. 네. 여튼 팩트 체크 좀 이 해주세요. 부분은 최상목 저 권한대행이 정확하게 좀 밝혀야 될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를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최상목을 이제 권한대행을 증인 신청을 했어요. 윤석열 측에서. 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그 24명을 어제 이제 증인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뭐 한덕수 총리도 있고 최상목도 있고 뭐 성명 불상의 투표 관료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뭐 부정선거 음모는 또 얘기하려는 거겠죠. 근데 네. 어쨌든 나와서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보니까 네.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맥락을 보면 어쨌든 윤석열이 12월 13일에 지금 최상목의 말을 들어보면은 윤석열이 당시에 참고하라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존재 자체를 그러면 몰랐을까? 그러니까 뭐를 아무리 이거를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줬다고 하더라도 네. 본인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에 네. 대해서 최상목한테 주면서 야 비상 입법 기구 만들어라고 사실상 지시를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김용현이 만들었다라고 지금 윤석열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김용현이 그러면 윤석열한테 전혀 이를테면 보고도 안 하고 몰래 만들어가지고 몰래 최상목한테 자 대통령님 모르게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예산도 좀 확보하고 아유, 국회 말도 안 예산도 되죠. 다 삭감해버리고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말도 안 그건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대통령이 윤석열이 몰랐다라는 거 말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네. 다 입 벌고 계속 얘기하지만 입만 벌리면 구라다라는 건데 저는 내일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래서 입만 아. 벌리면 저 거짓으로 할까요? 윤석열과 김용현의 빅매치를 얘기하는 아. 예 내일 이루어져요? 내일 헌재에서 예. 예 이루어질 좀 뭐 아직 확정은 아닌데 23일 내일 날 김용현이 네.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기 때문에 네. 지금 김용현의 입장이 싹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변호인의 입장만 바뀌고 김용현 본인은 안 바뀐 건지 어쨌든 변호인단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네. 이렇게 포고령도 윤석열 측에서 김용현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아니다. 윤석열이 만들었다라고 그 김용현 변호인단이 발표해 버렸잖아요. 바로. 네네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란 이제 종사자잖아요. 내란 공범이잖아요. 지금 김용현이 기소가 된 중요 게 종사자. 중요 네. 종사자. 네. 그게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는데 네. 내란 종사자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인데 포고령도 김용현이 만들고 이 쪽지도 김용현이 만들었다? 수계네. 그러면은 수계네요. 거의 내란 수계급이지. 수계거나 종사자 중에서도 사형 무기징역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이거는 윤석열 몰빵해 줘야 돼. 그러니까 서로 이제 네가 했다라고 내일 거기에서 헌재에서 다툴 가능성 상당히 높아져. 게임이 시작됐다. 네. 그래도 의리 죄수의 지키면서 제가 다 그래 했습니다라고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용현? 윤석열이 만약에 복귀를 하면은 본인을 사면해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저는 그러니까 김용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고 봤는데 네. 지금 김용현 측도 윤석열이 복귀할 가능성 없다라고 포기한 거지. 근데 충성과 의리로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방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충성과 의리요? 깜빵에서 평생 네. 죽을 때까지. 네. 아닐까? 네. 아니겠네. 네. 아니 뭐 그 외에도 뭐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 여기에도 뭐 그런 적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 네. 계속 정리하려니까 저도 약간 짜증 나시죠? 좀 그러니까 뭐 그래도 하겠습니다. 예. 네. 어제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CCTV가 돌아갔어요. 그 당시 계엄 당시 있었던 CCTV를 쭉 돌려봤는데 역시 이제 장면은 하나지만 또 서로 해석은 좀 달랐나 봅니다. 윤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했는데 보라고 직원들이 저항을 하니까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스스로 나가지 않느냐. 이 점을 좀 참고해 달라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이제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설령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더 강한 초갑이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고 그것을 막았다면 그건 정말 뒷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각종 증언을 보면 뭐 제2, 제3 내가 뭐 비상계엄 또 선포하면 되지라는 증언들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서 그건 뒷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깨달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치소에서 철이 들었다니까. 아. 이제 현실 인식이 된 거야. 아. 그 전까지는 왕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대통령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통령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초 울트라 그런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본인 생각을 했잖아요. 하는 행동 보면 다 그렇잖아. 네. 당에서도 그렇고 뭐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철이 들었다. 네, 이제 철이 들고 대통령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히 제한적이구나. 그걸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사람 하나 철들게 하려고 이 혼란을 우리가 겪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하여튼 여러 증언들이 본인이 결국 이제 크게 보자면 본인이 이런 이제 상황을 만든 것이 결코 뭐 국회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뭐 내란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이게 이제 핵심 주장의 요지겠죠. 하나만 네. 말씀드릴게요. 제가 철이 이제 들었다 그랬더니 네. 한 댓글 쓰신 분이 철이 든 게 아니고 이제 술이 깼다. 아. 구치소에서 술을 못 먹으니까. 근데 사실은 어제 재판에서 제일 궁금했던 건 네. 도대체 머리 세팅을 어디서 하고 왔느냐였어요. 구치소에서 그렇게 안 해주죠. 네. 정말 곱게 가르마를. 그 누가 봐도 탔던데? 다른 사람의 손을 탔는데 네. 어떻게 저렇게 하고 왔지? 헌재에 이제 입장하기 전에 약간 양해를 구하고 했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했을 거예요. 저거는. 그 전문인의 솜씨라고 네. 느껴지던데. 아유 뭐 저 횟감도 작살로 잡는 경호처 직원들인데 아. 머리 고데기에 막 정도는 열 뭐. 내가지고 하늘이 합니까? 보내주신 대통령은 노래도 그렇고. 지금 파란색 수의와 헝클어진 머리로 그러니까. 퀭한 눈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그건 머리 우리가 손질 정도야. 그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근데 아니 저도 저는 그거는 공감하는데 네, 그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이제 그건 탄핵 심판은 아니었지만 나올 때 보면 이렇게 머리가 늘 세팅하던 거랑은 좀 다른 모양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완벽했다. 아, 대통령 네. 때랑 네. 네, 아주 완벽한 헤어스타일까지 유지하고 출석을 했더라는 얘기 TMI로 좀 전해드렸고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행정관이 지금 사람들을 좀 선동하고 폭력 시위를 좀 부추긴다 뭐 이런 이제 뉴스가 있던데 요거 한번 좀 설명 좀 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있는 사람이 네. 대통령 지지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헌법재판소로 나와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안녕하세요. 대통령실 성사명 행정관입니다. 라고 본인 이름을 그냥 아예 공개를 했네요. 네, 올렸고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을 하신다. 응원이 필요하다. 안국역에서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을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민노총은 이미 와 있다고 한다. 이렇게 글을 올려서 사람들 나와달라라고 선동을 했고 그 밑에 있는 윤사랑 앤 우리건희는 뭐예요? 그 카페 대통령 팬카페 같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건희사랑에는 가입이 돼 있는데 진짜? 그럼요. 다 돼 있죠. 정보 파악 차원에서 제명인의 마을에도 돼 있고 위드 훈이에도 돼 있고 이제 돼 있는데 닉네임이 뭐예요? 아유, 오늘부로 다 잘리는 거 아니야? 아이, 닉네임 다 잘리게 알려주세요. 생겼습니다, 지금. 아니, 항상 들어가 있는데 빨간 옷이 싫어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충암고 갑자기 등장했어요. 충암고. 네, 네. 충암고가 이제 윤 대통령의 모교 아니겠습니까? 네.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총관리자 계정으로 네. 윤 대통령의 앞날에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바란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가 네. 이제 수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충암고가 최근에 고생이 좀 많았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거 올리면 고생이 앞으로 더 길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기는 하네요. 그리고 저 행정관은 사직서를 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 더 네. 전달해드리면 조선일보에 보수 단체들이 헌법재판관들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하면서 재판관 이름을 다 싣고 애국 청년 학도들 헌재로 집결해달라라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신문 하단 광고로. 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재직 중인 그 헌법재판소의 그 판사들 이름을 쭉 다 실명으로 써놓고 엄중히 경고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또 헌법재판소로 집결하자. 뭐 이제 이런 내용의 광고가 실렸다는 것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 뭐랄까 이렇게 양쪽으로 아주 분리가 세게 되고 또 그만큼 목소리는 더 강해지고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까지 막 이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더 가면 그 되게 좀 우리나라의 불행일 것 같은데 이거 좀 우려되는 상황인 건 맞죠? 굉장히 우려되고 일단은 이 행정관 얘기부터 하면은 네. 지금 시민사회 수석실 이쪽에서 원래 시민사회를 이제 연락도 하고 소위 말해서 관리도 하고 그런 건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여기가 극우 유튜버들 걸려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하거나 사실상 대통령실 얘기예요. 손을 놓고 있는데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이제 1부속실장, 2부속실장 그리고 시민사회 수석실이라는 거. 여기는 지금 열심히 나와서 네.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관성, 정호윤, 정호성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또 박근혜 탄핵 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다시 기용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일부가 확인된 건데 이 사람들이 상당수가 지금 이 시민사회 수석실이 지금 극우 유튜버들하고 연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원래 관리를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집회를 지금 사실상 주동하고 선동하고 사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민사회 수석실이 배후에서 네, 그게 지금 개인 자격이라고 개인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의심되고 이건 좀 수사가 필요한 상황 아니야? 저는 그 정도까지 좀 봅니다. 네. 지금 그날 그리고 서부지법의 앞에 있었던 서부지법에서 일어났던 폭동에 네네. 어느 정도로 지금 이들이 실질적으로 개입을 했다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정도로 네. 제가 보기엔 좀 심각해 보인다. 이들이 지금 남아가지고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돈은 좀 아깝지만 혈세가 좀 아깝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은데 네. 굉장히 지금 극우 반동적인 짓거리를 하고 있고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예. 대한민국 보수의 극우화,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수의 트럼프화가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쪽으로 지금 갔다라고 봐요. 대한민국 보수 세력이 극우화되고 있고 마치 트럼프 현상처럼 지금 우리도 네. 갈 것 같다. 예,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부정선거를 예전에 믿었다는 사람은 대한민국 여론조사에 보면 대한민국의 1, 2%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올해 MBC가 그 신년 여론조사인 거 보면은 당신은 부정선거를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29%가 나왔어요, 그게. 이게 굉장히 빠르게 그냥 동조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이 아니다. 이거는 비상계엄은 정당하다. 네.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게 다 일치화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극우라는 게 이제 단순히 어떤 이념적인 성향보다는 일단은 권위, 이를테면 법치 이런 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일련의 그 경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은 다양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안티페미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다양하게 이제 사람들이 막 있겠지만은 네. 그거의 유일한 그거는 국가가 해왔던 시스템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거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가장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라고 하면은 헌재가 민주당과 짬짬이식으로 지금 고의 지연 전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네. 문영배 앞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과 호영호재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파다한 이야기다라고 문대행이 사석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게 이상하다고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팩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자기가 그걸 왜냐면은 네. 확인을 했으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지가 주워 들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들은 얘기야. 지금 네. 빠지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제도 한 명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한 명 체포되고 그랬어요. 네. 경찰 때려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헌재 얘들 못 믿으니까 지지자들 다 나와요. 지금 이게.
네, 이거를 지금 권성동 같은 사람이 원내대표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국힘의 주요한 정치인들이 지금 국가의 주요 사법부도 못 믿어, 헌재도 못 믿어, 우리는 다 못 믿어를 교묘하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지지자들 다 불러 모으고 있고, 이게 지금 국가를 헌법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정당이 가고 있다. 네. 심각해요, 제가 보기엔. 여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 혹은 이제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루머라든지 이런 사실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슬쩍슬쩍 피우면서 연기 피우면서 사람들을 점점 더 그쪽으로 몰고 있다. 아니 그리고 네. 문영배랑 이재명이랑 가까운지 모르겠으나 이재명이랑 권성동도 가까워요. 중앙대 동문으로 같이 사법고시도 공부했다라면서요. 네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문영배는 8명 중에 한 명이 어차피 8명이 각자 판단을 합니다. 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성상영 씨는 상당히 좀 이력이 특이합니다. 이현주 의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당에 있었어요? 그 2019년대 혼자 이현주 나갔던 의원이 미래를 향한 전진 4.0이라는 정당을 2019년도에 만들었는데 네. 그 당에서 중앙연수원장을 했어요. 성상영 씨가 네, 당원 교육을 하고. 근데 그 전에 무엇을 했냐? 네? 국회에서 정종섭 의원이라고 네. 새누리당 의원이 있거든요. 예. 거기 보좌관을 하다가 네. 정종섭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가니까 거기 정책보좌관으로 갔어요. 네. 그래서 밀양 출생인데 정치권에서 계속 좀 출마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하다가 네.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 간 거예요. 네. 근데 언제 갔는지 임명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전진당 중앙연수원장을 할 때 우리 전진당은 이런 정당이에요 하면서 당원 교육을 했는데 거기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전진당은 다양성의 원칙을 믿는다. 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해치는 집단주의를 배격을 한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당원들도 교육을 하고 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집단을 완전히 동원을 해가지고 참 이 사법부를 망가뜨리려는데 노력을 했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컬하다. 아니 뭐 본인이 했던 뭐 평소에 갖고 있던 철학 이런 것들이 지금 적용되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자신의 뭐 원래 신념과 고집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거 보면 네. 참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네.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좀.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 뭐 지금은 사표를 냈다고 하지만 네. 대통령실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뭐 불러 모으거나 선동하거나 이런 거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인 거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이게 이번 한 번만 있었겠냐. 그리고 이 동원령을 내린 성사명이라는- 것이? 네, 이번 한 번만 있었겠냐. 그리고 성사명이라는 사람 한 명만 이런 얘기를 했겠냐. 그건 우리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나머지는 김준일 대표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저는 이게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이 참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근데 계속 이런 짓을 할 것 같아요.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 아니면 네네. 그 이후라도 정광훈 목사랑 힘을 합쳐가지고 거리에서 투쟁을 더 강화하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있어요. 시민사회 수석실이 이렇게 주목받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보통 민정수석실이 주목을 받거나 정무수석실이 뉴스에 나오지 시민사회 수석실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각종 했다고? 시민단체랑 직능단체를 관리하는 거죠. 종교단체도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현실적으로 동원이 가능한 곳이에요. 사람들 연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런 투쟁의 국면에서는 상당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네. 민정수석실이 뭐 사람 동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근데 시민사회랑 잘 소통하라고 하는 거지 사람들을 동원하라고 있는 조직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시민사회는 이제 극우 유튜버도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네. 자기네 편들을 관리하는 거죠. 네. 아까 김준일 그 평론가님 말씀하신 여론조사 아주 짧게만 2024년 12월 29일 30일 이틀간 조사한 거고 MBC 의뢰로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조사를 한 거예요. 전국 18세 이상 1,003명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네. 자, 하여튼 이 모든 문제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이른바 그 부정선거. 저희 시작할 때도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정선거잖아요. 근데 이 부정선거를 기존에 여당에서도 안 받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서히 조금씩 부정선거에 여당이 문을 조금씩 열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그렇듯 하다니까요. 정영진 우리 앵커님도 네. 부정선거 이제 쳐보시고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장하는 잘 정리된 유튜브를 네. 거의 한 이틀만 보시면은
분명히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몇 개는 봤는데 저도 그래서. 아니 그거를 몇 개만 봐서는 안 돼요. 아 계속 봐야 돼요? 뇌를 24시간 동안 계속 봐야 뇌를 절여야 됩니까? 네, 세뇌가 돼요. 아, 정말. 진짜 그럴 듯 평양냉면 하다니까. 같은 거 아니, 그 몸- 5번 먹으면 이제 10번, 중독되는 10번. 뭐 아 그런 이게 건가? 뭐 있냐면 보니까 뭐 종이가 이렇게 빳빳하게 이렇게 막 접혀지지 않은. 좁혀지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종이들 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끝에가 뭐 이런 것들 뭐 몇 개 보긴 했어요. 근데 그런 거 보지 말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수치로 네. 막 정리해 놓은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보세요. 봐야 된다고? 나 그랬다 거기 빠지면 어떡해? 그렇다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보다가 다음 주부터 막 여러분 이번 선거는 부정이었습니다. 그럴 수 여튼 그 있어요. 부정 선거를 지금 여당의 뭐 대변인도 대변인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받은 것 같아요. 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이제 당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의 공식 입장은 부정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다만 부정선거가 진심이죠. 있었다고 믿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뭔가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뭘 이거 자꾸 꼬아.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뭔가 거죠.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국민들이 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29%라고 하면 그 의혹을 한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가 좀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이 개표 현장을 보면은 부정선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개표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좀 영상 촬영 같은 거에서 다큐 형식으로라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최윤경 기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동욱 대변인이 네. 이제 종편 언론에서 뉴스를 진행했잖아요. 네. 그때 분명히 본인의 말과 글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좀 찾아가지고 한번 보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적신이에요. 네? 신적 그렇지. 본인이 네? 한 말을 본인이 부정하게 되는 과거에 거니까. 기자였고 앵커였을 때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전 막 찾아보려고 하다가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최 아니, 기자님. 근데 그분도 그럴 수 있죠. 원래 그래요. 이제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한 이틀 동안 유튜브에 절여지고. 절여질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타진요 같은 거예요. 창피하지. 타블로에게 네.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타블로가 이제 스탠퍼드대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뭐 증거들을 제시를 하면 타블로가 또 뭐 내 스탠퍼드대 나왔다고 제시하잖아요. 안 믿어요. 저것도 조작된 거다. 또 다른 증거를 내봐라.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 부정선거 이거 뭐 아무리 저분들한테 팩트 체크를 해줘도 솔직히 맞아. 믿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단은 큰 오해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전자개표가 아니에요. 수개표입니다. 수개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음모론자 중에 하나가 뭔가 전자적으로 타락 하면은 거기에서 이게 다 뭐 숫자가 바뀌고 그러는데 일부 분류를 하는 데는 그게 이게 기회가 또 하지만은 네. 다 수개표예요. 이미 그리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이미 다 수개표를 하고요. 그거를 옆에서 감시원들이 각 정당에서 나와가지고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한 표만 이상해도 그러니까 이게 개표를 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이상하게 찍은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확실한 것만 그래서 그런 묶음을 다시 다 확인을 하고 그 옆에서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는 수개표 시스템이에요. 네. 이거를 굉장히 오해를 하셔가지고 무슨 조작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해주면 뭐하냐고요. 신동욱이 나와가지고 또 해봐야 된다. 뭘 그렇지. 또 해? 지금 몇 년 동안 했는데 지금 10년 넘게 그 얘기를 해오고 계속 검증을 했어. 신동욱 너만 모르는 거라고 지금 뭐 하긴 뭐래. 흥분하지 마십시오. 또 흥분하셨어. 아 근데 진짜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낭비돼요 여기에. 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검증을 해야 되고 결국 선관위도 입장을 내고 헌재도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뭐 수사도 받으려면 받고 맨날 이거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이게 지금 부정선거론의 선봉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네. 황교안 전 국무총리잖아요. 네. 이 사람이 왜 여기에 꽂혔냐면 2020년 총선을 자기가 당대표하면서 치렀잖아요. 대패하고 나서부터 네. 이겼어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다. 그치 이렇게 그치 해서 그치. 시작한 보고받은 거구나. 거면 다 내가 이기는데 우리가 과반수 얻는데 못 얻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부정선거야. 내 잘못이 아니라 부정선거 잘못이라고. 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몰고 가서 그분이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근데 그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지금 믿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거기에 의심 갖지 말고 네. 정혜커님이 24시간 동안 딴 거 보지 말고 그것만 한번 다 찾아봐 보세요. 알고리즘 잘 뜨니까. 아 그래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세요. 아 일단 그래야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수가 있어요. 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내부적 그러고 나서 관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말도 안 돼 부정선거 이러면은 진짜 정상적인 사람이고 아. 이제 글로 빠지게 들면은 아. 이제 정광훈 목사랑 같이 황교안 목사랑 같이 근데 이 그 Y하고 정신줄 다니는 잡기 힘들 정도로 되게 매력적으로 구성이 됐나 봐요, 컨텐츠들이. 이제 슈퍼챗도 막 쏟아지는 아. 거예요. 아, 이제. 그래요? 엄청나요. 그래 한번 다시 살펴봐야지. 네. 주말에 한번 집중해 보시고요. 네. 자, 하여튼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지금 여당에서도 이 신동욱 대변인 말고도 몇 명이 계속 좀 뭐 정확하게 부정선거다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지만 뭐 한번 밝혀봐야 된다. 한번 그 사람들 목소리 들어봐야 되지 않냐. 이 정도의 목소리는 계속 좀 안 돼, 나오고 안 있는 돼. 것 그 같습니다. 전에 대변인은. 그 청년 정치인 김용태 비대위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도 사람들이 의심하니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냐. 한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선은 그거예요. 그래, 나는 부정선거를 믿지 않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살펴봐요 맨날. 그러면 안 믿어도 안 믿으면서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니?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니? 이런 게 가짜 민주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짜 민주주의자입니다. 예. 이런 얘기를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안 해야 됩니다. 되죠. 안 해야 돼요. 무슨 부정선거야 우리나라에 말도 안 되지. 그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 보는. 눈치도 있고 네. 이 사람이 봤거든. 근데 알고리즘 뜨거든. 그랬더니 아, 뭔가 좀 이것도 이상해. 또 이제 그거 중독됐어요?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발 이러지 마세요. 골이 아프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대 네. 그거는. 그럴듯하다니까. 네. 자, 그래서 부정선거 이슈가 좀 있었고요. 부정선거론자 대표적 부정선거론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 기일을 마친 후에 네.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구치소. 가야 되는데 안 갔습니다. 왜요? 구치소로 안 가고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오. 갔습니다. 우리 모두 물 먹었습니다 그때. 오. 아 당연히 오실 줄 알고 아, 기자들도 다 구치소에서 기다리고 기다리잖아요. 있었구나. 네. 예. 그랬는데 그냥 딴 길로 차가 가가지고 다들 되게 당황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병원을 갔었던 것이다. 변호인 측에서는 주치의가 한 달 전부터 권유한 치료였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더 연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치료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치료 내역은 알려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아프면 병원 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쉽게 말하면 구치소에서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네. 갔다 오시라고 허락을 했다는 뭐 그럴 거예요. 수 있죠. 근데 이날 공수처가 이제 구치소 앞에서 똑같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자들처럼. 아.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병원 간지도 모르고 네. 왜 안 오시나?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이러다가 이제 구치소가 안 뒤늦게. 알려줬네요. 예. 네. 아니, 구치소가 너무 나쁜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아니, 우리가 그- 왜 알려줘? 막 이러겠네. 아, 구치소가 안 알려줬거나 아니면 법무부에서도 그 정도는 당연히 알려줄 그렇죠. 그죠. 예. 그 공수처를 이제 왕따시키는 것 네, 같아요. 이건 보니까. 정말 왕따시키는 거죠. 그냥 공수처를요. 인정하지 못하겠다. 어.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참 이것도 어찌 보면은 사법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고 망가뜨리려는 하나의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법무부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예. 법무부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공수처를? 공수처 자체를. 이미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처음 탄생했을 때부터 예. 반대했던 법조인들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예. 저 능력이 없는 저런 사람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냥 제껴놓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물 먹은 건 맞아요? 아니면 공수처도 쇼하는 거예요? 쇼하는 건 아니겠죠. 뭐 자기네들이 구치소에 기다렸으니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알았으면은 예. 거기 병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않았을까요? 만약에 알았으면 네. 그냥 거기도 안 가고 저 그냥 병원 갔다 오는 건 이제 안 하고 있어도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정말 그 대통령이 거기 가는지 몰랐다는 걸 좀 보여준다든지 우린 정말 수사 의지가 있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 뭐 수사 의지도 보여주고 싶었겠지만 그래도 법무부 차원에서는 공수처가 담당 수사 기관이기 때문에 네.
피의자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그게 당연히 알려줘야 어떠한 될것 같은데. 프로토콜이나 매뉴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당연한 거 아닌가? 그걸 안 한 것은 네. 법무부가 무시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게 네. 그러니까 최소한 국가기관 간에 연락은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네. 공수처가 싫어도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 말씀하셨지만은 검찰이 그러니까 법무부 산하에 검찰이 있고 사실 이제 뭐 교정국도 있고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있고 이제 있지만은 법무부 산하에는 검찰이 제일 큰 조직이죠. 제일 중요한 조직이고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 또 법무부에서 상당수 지금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수처 물맥이고 빨리 너희 무능하니까 수사도 못하고 하니까 윤석열 조사도 못하니까 빨리 이첩해 이 얘기예요 지금. 네. 그거를 지금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빨리 이거 특검해야 된다 진짜.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특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네. 지금 심각한 문제가 검찰이 매우 잘하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시는 분들인데 물론 이제 군인들은 수사를 빨리빨리 했어요 김용현까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수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그러니까 법제처장이 누구였죠? 이완규 법제처장 이런 사람들은 네. 지금 그 내란 당일이나 그 이후에 한 번씩 그 안가에 모였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뭐 소환 조사했거나 그런 얘기 들은 거 있나요? 다 검사예요. 검사 출신들 전부. 네. 그러니까 이 검찰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 빨리 이거 특검 안 가면 안 됩니다, 진짜로. 예. 특검으로 빨리 가야 된다. 네. 네. 그 종종 우리 저 장성철 소장님의 핸드폰이 요 카메라에 한 번씩 좀 잡히는 모양이에요. 근데요. 네? 왜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다 공개돼도 괜찮으시죠? 저 지금 뭐 우리 유튜브 보고 장르만 있어요. 보고 있는데 아 그렇죠. 댓글 네. 얼마나 욕하시나 그거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근데 혹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계속 피하는 그 모양새를 취하고 있긴 해요. 20일에 공수처에서 갔을 때도 맞아요. 9시 이후까지 변호인단 접견을 계속하면서 아니 나 아직 여기 상의가 안 끝났으니까 지금은 조사를 못 받는다. 그럼 이제 9시 넘으면 공수처 직원들도 가야 되니까 야간 조사 못 하니까 그렇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조사를 하려고 갔는데 지금 귀가가 아니라 이제 호송차가 서울구치소에 온 시간이 9시 11분이에요. 교묘하게 맞췄다. 네, 그러니까 이제 퇴근해라. 그 다음에 10분 후에 들어간 그런 모양이에요. 지금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든 받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월 9일 날에 윤석열 측에서 그때 자료 냈어요. 대통령이 외견상으로 건강하고 계엄 선포 목적 달성 못할까 고심된다.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치료받으라고 했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네. 저도요 1년 전부터 지금 저보고 치료받으라고 지금 의사가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다 합니다. 아유, 격리 검사 한번 좀 받으세요. 예, 이거를 솔직히 진짜 아픈 거 아니면 이런 식으로 특혜 주는 게 맞나요, 법무부가? 법무부 제가 보기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특혜인 것 같다. 저는 특혜라고 봐. 그러니까 아프면 어디가 정확하게 아픈지 뭐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아픕니다, 저도. 예. 원래 나이 들면 다 아프죠. 네. 진짜 술 많이 드셔서 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저 그래요? 50견 와가지고 지금 어깨가 안 올라갑니다.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병원 다녀요. 병원. 병원 한번 다녀보시고요. 잘 그나저나 어울리던데. 공수처는 지금 뭐 대통령실 뭐 압색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네. 대통령을 오늘만큼은 꼭 한번 수사를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또 불태우기도 했죠. 맞습니다. 네. 공수처에서 어쨌든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금 진행 중이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안 네. 될 거예요. 근데 대통령실은 안 돼요? 경호처가 안 열어줘서 안 될 거예요. 아, 이러면은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소환 조사도 한번 못 하고 그냥 체포만 한 상황에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조금 개혁신당으로 한번 개혁신당이 전 너무 궁금합니다. 네. 네, 개혁신당이 네. 허은하 대표 그다음 이준석 전 대표의 다툼이 굉장히 심해지는 것 같아서 그냥 다른 워낙 큰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사실 주목은 많이 못 받고 있긴 합니다만 이 당 지금 이대로 유지가 되나 싶을 정도로 심하게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요즘 몸싸움도 좀 있는 것 같고. 몸싸움 먼저 보고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잖아. 인멸 접수를 하지 않았잖아. 증거 인멸 입 닫아. 손대지 마. 손대지 마. 보여준 거랍니다. 보여준 거야.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이거. 손대지 마. 보여준 거라잖아요. 야. 네, 보여준 거라잖아요. 아무사로 시켜 빨리. 119 불러. 119 불러. 나도 다쳤어. 119 불러. 서로 119 부르라고 하는데 네.
119도 할 일이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싸우고 또 얼마나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설명할까요? 너무 어려워. 장성철 소장님. 아니요. 최 기자님이 아니 정말 모르겠어요 잘. 저도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네. 허은하 대표에 대한 이제 허은하 대표 파면하겠다. 그러니까 당 대표 소환제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네. 당에 이제 허은하 반대 세력이. 근데 그 과정에서 아마 저런 몸싸움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이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에 안 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게 이 처음에 있었던 일부터 제가 이제 과정을 좀 잘 소상히 아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12월 16일에 작년 12월 16일에 허은하 대표가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른바 이준석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죠. 이준석계로 뭐 평가받는데 네. 뭐 그렇게 또 이준석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크게 보면은 뭐 그 정당에 이준석계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얘기인즉슨 허은하 대표는 김철근이 월권을 하려고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나는 그런 거 한 적도 없다. 그래서 뭐 또 이게 경질이 아니라 자진 사퇴를 했네, 자진 사퇴 한 적 없네, 뭐 이렇게 또 싸웠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동안 그 김철근을 자르면서 이제 발생한 일들이 뭐냐면은 당직자들이 전원 사표를 냅니다. 허은하 대표에 대한 불만들이 좀 쌓여 있었어요. 네. 허은하 대표가 당을 사적으로 운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본인 이미지 정치를 굉장히 많이 했다. 전국 노래자랑 뭐 나가기도 했거든요. 아, 그랬었나요? 예, 뭐 잘 모르는데 영등포 2차 예선에 떨어졌어요. 영등포구에 나왔는데 2차 예선에 방송에 떨어졌는데 못 나왔어요? 방송에 못 나갔는데 아. 그 과정을 또 유튜브로 해가지고 다 올리고 뭐 그런데 약간 이미지 정치만 너무 하고 당이 조그만 당인데 당비 그러니까 당의 재정을 너무 자기 개인 활용 이미지로 띄우는데 너무 활용을 했다 막 이런저런 불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당 지지율을 올리지 못했다라는 건데 뭐 그런 지적이 맞을 수는 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개혁신당 뭐 정당 지지율 2% 나오는 게 다 허은하 때문인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허은하가 딱히 잘한 건 없는데 제가 봐도 리더십이 없는 것도 맞고 그럼 허은하한테 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 사람도 이미지 아니다. 정치하면 한동훈이지. 한동훈은 진짜 탄핵됐어야 돼 그럼 당에서. 한동훈이거든.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허은하가 이미지 정치를 했다 손치고 네. 그거를 당 대표직에서 쫓아낼 만한 사유라는 거예요. 물론 불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유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물론 그래요. 그래서 12월 19일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함부로 사람 좀 자르지 마라 그러면서 모든 거는 최고위원회에서 당직자는 하는 건 임명권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에 의결을 해라라는 게 이제 천하람 주도로 원내대표 주도로 통과가 되는데 네. 그거를 허은하는 나는 이거 인정할 수 없다. 이거 불법으로 통과됐다라고 해서 이거는 법정에서 다투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한 거고요. 네. 결국은 그래서 이준석이 이제 끼어들면서 이거는 이제 더 참을 만큼 참았다. 대선을 앞두고 이제 해야 되는데 허은하가 왜 무슨 음모를 가지고 도대체 나의 대선 앞길을 막으려는 거냐? 너 무슨 의도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고 허은하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준석 네가 국민의힘 당 대표 쫓겨낼 때 그것처럼 지금 나를 쫓아내는 거잖아. 너 내로남불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너는 뭐 반대쪽에서는 당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준석 지지자들이나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저보고 네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네. 다 봤어요. 다 읽고 다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최윤경 기자 얘기처럼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 그 몇 명의 내부 사람 빼놓고는 밖에서는 도대체 이들이 왜 싸우는지를 전혀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냥 권력 투쟁이다. 자기들끼리 네. 마음에 안 들고. 근데 다른 걸 떠나가지고 허은하 대표가 민심을 이런 거, 당심을 이런 것도 맞는데 근데 허은하를 저런 식으로 끌어내리는 게 맞나요? 무능하다고 윤석열도 무능해서는 탄핵이 안 됐어요. 진작에 그럼 100번도 탄핵됐어야 돼. 근데 무능해서는 탄핵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다 망하니까 네. 이러지 말아라고 제가 가운데서 중재도 사진을 해봤는데 아무도 말을 안 듣더라고. 네. 그래서 허은하 대표 뭐 그 기자회견인가요? 뭐 그거 보니까 김철근 사무총장 등이 자신을 패싱한 채 뭐 당직자로부터 바로 보고받고 내가 보고받으려고 그러면 그 중간에 막 가로막거나 뭐 이런 일을 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나를 완전 그냥 허수아비 만들고 이준석 전 대표가 완전히 당을 그냥 장악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기자회견에서 하긴 했습니다. 혹시 그 입장이 좀 없었던 것 같아서 그거 좀 얘기를 드립니다. 네. 그런 내용으로 지금 현재 개혁신당은 아주 내용이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정리가 어떻게 돼요? 근데 당 대표 쫓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개혁신당이 돼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예를 들면 다른 당 같은 경우는 뭐 비대위원 몇 명 사퇴하면 이제 아니 뭐 있잖아요. 그런 하여튼 시스템들이 비대위 만들고 권한대행 있고. 예, 그러니까 뭐가 있는데 여기는 이준석 대표가 당을 만들 때부터 하여튼 당 대표 쫓아내는 걸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놔서 허은하 대표 쫓아내기가 쉽지 않을 거란 얘기를 하긴 하던데 그거 맞나요? 이 상황에서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요? 양측이 네. 좀 물리적인 네. 충돌 없이 사태를 네. 원만하게 잘 아, 해결하기 바라고 법을 그러지 잘 않으면 준수하면서. 국민들이 아주 상당히 좀 질타를 많이 할 것 같다 그런 아. 생각이 드는데 네. 결국에는 개혁신당은 이준석 당이죠. 그걸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김준일 평론가님 하신 말씀 저는 대부분 다 옳다고 생각을 하고 허은하 대표를 목적대로 쫓아내고 당대표에서 끌어내리더라도 이준석 대표에게는 상처뿐인 승리가 될 것 같아요. 아,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그 점이 대단히 좀 안타까워서 저도 뭐 거기 있는 뭐 허은하, 천하람, 뭐 김철근, 뭐 이준석 저는 다 친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저는 한 통도 안 해봤어요. 사정을 다 아니까 얘기해봤자 이거는 안 통한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양측에서는 지금 처음 사무총장을 갑자기 해임시켰어.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 우리 네. 가만 안 있을 거야. 이거잖아요. 표면상으로는. 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처음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꼭지점은 돈 문제였던 것 같아요. 돈 문제 때문에 양측에서 상당히 감정이 계속 이렇게 쌓이더라고. 중간중간 얘기를 들어보면. 돈을 뭐 어떻게 한마디로 했는데? 말씀드리면 허은하 쪽에서는 사무총장이 왜 이렇게 돈 많이 쓰고 지 맘대로 돈을 많이 써. 이런 거고 사무총장은 당 살림 이런데 호 대표, 당 대표라고 이렇게 돈을 낭비해? 이거부터 서로 불신이 시작됐더라고요. 그것이 계속 쌓였어요. 결국은 돈 문제네. 처음에 시발점은 돈 문제였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당직자들 뭐 임명권 가지고 싸우고 끌어내리고 막 이런 걸로 발전을 했는데 예. 안 좋아요. 이거 진짜 서로 해서는 안 될, 밝히면은 안 될 은밀한 얘기까지 다 폭로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봉합되거나 뭐 이럴 불가능해요. 제가 봤을 불가능하죠? 때는 예. 허은하 대표가 그 자리에 계속 있겠다라고 하면 예. 그냥 당대표직은 임기대로 유지될 거는 같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따로 당을 만들든지 또 만들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그러면 허은하 대표가 있는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두 세력이 갈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근데 양쪽에는 다 안 좋고 마이너스 게임이에요 지금. 그래서 왜 저러는지 솔직히 저는 이준석 대표나 허은하 대표 잘 아는 사람으로서 네. 되게 많이 속상하다. 그런 생각이 허은하 좀 대표 들어요. 체제에서는 아마 대선을 이준석 의원이 치르기는 매우 어려울 거다. 지금 뭐 따로 지금 캠프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자기 사람들 모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캠페인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 개혁신당에서 자 대선 후보 경선하겠습니다 이런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를? 그럼 조대원하고 대선 후보 경선에 토론해? 그런 장면들이 쫙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양측이 불신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건 봉합이 안 된다. 가장 큰 게 돈 문제로 인한 감정 싸움이 너무나 깊더라고요. 네. 돈 문제가 걸리면 사실 굉장히 사람이 예민해지고 또 좀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긴 하죠. 이게 큰 네. 돈에 비위상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 관계, 인간관계를 보면 작은 돈에 비위상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꼬치꼬치 묻는 거지. 왜 이거는 왜 썼어 하다가 이제 서로 열받은 거지 이제 막 이렇게. 네. 너도 이거 근데 썼잖아. 서로 다 많이 쓴다고 지금 그렇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예. 사무총장은 당 대표가 왜 이렇게 돈 쓰고 다녀? 뭐 하는데 당 대표는 사무총장이 뭔데 이렇게 돈을 쓰고 네, 허락도 다녀? 없이. 이런 거예요. 예. 예. 제 구체적인 워딩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네. 이제 서로 양측에서 그 문제 가지고 감정 싸움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작년 이제 여름
그 전부터 이렇게 쭉 해서. 돈도 별로 없지 않아요? 얘기했잖아요. 작은 돈 거기서 그게- 비상하고 감정 상한다고. 이게 국고보조금 자체가 네. 일단 저기 교섭단체한테 절반 떼주면서 시작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세석 정당은 국고보조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매우 적어요. 매우 적기 때문에 이게 5석이 넘어야지 일단은 네. 이게 억 단위가 들어오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 그래서 뭐 돈 문제 이제 7만 명 정도 지금 돌파했다고 지금 국힘이 저러고 있어서 지금 최근에 개혁신당이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가 됐든 뭐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은 빨리 정리를 어느 쪽으로든 하는 게 좋다. 허은하가 이겨서 당을 빨리 장악을 하든 네. 이준석 쪽이 뭐 해가지고 허은하를 쫓아내든 이게 결국은 뭐라고 포장을 하든요. 이거는 그냥 강자가 약자 쫓아내는 거 그거 이상으로 안 되게 모양이 돼버렸어요. 네. 친명이 비명 쫓아내거나 이를테면은 친윤이 이준석이나 뭐 유승민 쫓아낸거나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새가 됐는데 네. 그런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정리를 해야지 그럼요. 이게 그나마 사람들한테 맞아요. 잊혀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네. 뭐 제가 누구 편들 수는 없고요. 정리나 빨리 해라 그냥. 예. 그러니까 대략 이제 국고보조금과 당비 수입을 합쳐가지고 한 달에 개혁신당이 쓸 수 있는 예산이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네. 인건비도 있고 네. 각 지구당에 시도당에도 내려줘야 될 그렇죠. 돈도 있고 일상적으로 관리 비용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안 된다고 당 대표가 쓸 돈이 그렇겠네요. 하고 네, 네, 네. 사무총장이 쓸 돈 얼마가 안 되는데 얼마 안 되는데 이것들이 나보다 더 쓰네 막 이러니까 그쵸. 어디다 돈을 썼길래 그런 거예요? 그건 근데 행사 같은 거를 계속 네. 만들고 그런 거예요. 무슨 개인이 착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왜 아까 얘기했죠. 왜 개인 이미지 정치 하는데 이런 거를 행사를 만드느냐. 그게 돈 얘기하고 다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그러니까. 들면은 네. 허은하 대표가 지방을 갈 때 네. 허은하 대표 쪽은 나는 그냥 대변인하고 수행원 두 명만 데리고 갔어 그러는데 이제 김철근 총장 쪽에서는 10명도 데리고 갔잖아. 10명 그 차비랑 숙식비 하면 이게 얼마야? 왜 이런 데 낭비해? 뭐 이런 것들에서 감정이 막 쌓인 거지. 네. 근데 그래요. 다 그래. 아유. 국가원이 역시 넉넉해야 인심도 생기고 그럼요. 그런가 보네요. 자, 그럼 민주당 얘기 좀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 민주당에서 이제 임종석 그 전 실장이 또 다시 등장을 했어요. 오. 저희가 어제 소보로빵과 단팥빵, 튀김 소보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등판을 했습니다. 임 전 실장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이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글을 남겼어요.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글을 올렸고요.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비판이 어디를 향해야 할 때인지는 모르는 글이다라고 하면서 좀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민주당 당 지지율이 계속 높지 않게 나왔잖아요. 국민의힘이 역전된 조사들도 좀 나왔고, 그래서 이제 비명계들이 좀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더불어 이재명 대표가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정확한 이유를 좀 분석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우리 당 지지율이 지금 한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그 이유 좀 당에서 분석을 좀 해봐라. 네. 아, 이거는 어떤 의미의 지시일까? 아, 내 탓 아니잖아. 네. 자꾸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비호감, 집권에 대한 두려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것이 민주당 지지율 하락과 음. 대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거다라고 분석하는 장성철 같은 인간들이 있는데 그거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란 답을 내놔라. 탄 내놔라 그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러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지? 메시지나 나의 이미지나 나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불안감을 줬을까? 나의 비호감도는 왜 낮아지지 않을까? 우리가 집권을 하면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대한정당으로서 왜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할까? 내부 반성을 통해서 메시지나 캠페인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네. 내부 총질하지 마. 입국담으로 이런 상황에서 얘기하는 놈들은 더 나쁜 놈이야. 그리고 나 이재명 빼놓고 다른 요인을 찾아가지고 보고서 올려봐. 이러면은요 진단이 잘못됐잖아요. 해법이 잘못 나와요. 그러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네.
아니면 이제 진단은 내부적으로 잘 하는데 네. 대외적으로는 그 진단을 공개하기 싫을 수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어제 민주당 쪽 분한테 네. 내가 이재명 대표를 한번 만나볼까. 그래서 진짜 가감 없이 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네. 내가 그냥 적나라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다.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시간을 내줘야 가능한 일이겠죠. 네. 요건 짧게 좀 평을 좀 할게요.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나 주류와 이제 비주류가 있고 이런 네. 싸움이 어떤 갈등이 이상한 건 아닌데 네. 저는 그 논리들이 항상 똑같아요.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기 이게 민주당 쪽에서 나온 건데 네. 요거를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비판이 어디를 향해야 할 때인지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누구나 안다. 동지는 어려울 때 힘이 돼주는 사람이다. 오. 제가 바꾼 거예요. 민주당이라는 표현을. 자, 알량한 정치적 자산을 챙기기 위해 아군을 향한 총질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기적인 자폭행위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민만 보고 당내 기득권을 반드시 극복하고 혁신하겠다. 제가 이거를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로 바꾼 겁니다. 이게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어색하지 않아. 어색하지 않아요. 진짜 그러네요. 내부 총질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왜 아군 왜 우리한테 총구를 겨누? 그러네.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총구 겨누지 마. 윤석열한테 겨누지 마. 네. 이회창이요. 네. 이회창이 대선에서 2번 진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네. 내부에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경선에서부터 그때 이제 계속 이게 뭔가 좀 흥행도 내고 사실은 내부에서 견제도 받고. 네. 근데 지금 이재명이 정말로 이렇게 단독으로 나가가지고 압도적으로 하는 게 반드시 대선에 이기는데 도움이 될까? 민주당에서는 고민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보는 이미지도 있고 실제 경선을 치르면서 물론 뭐 이낙연하고 옛날에 치르면서 그런 거에 좀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이 방식으로 이길 수 있겠느냐를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재명 대표가 뭐 다른 거보다 여론조사 검증특위 같은 경우에는 네. 이름부터 문제가 있어요. 여론조사 제도 개선 위원회 정도로 하면 되는데 네. 내가 니들을 검증해 보겠다. 니들이 잘못된 건 내가 다 고발하겠다라는 걸로 보이잖아요. 이게 민주당이 최근에 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여기서 카톡 검증. 네. 네. 반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총선 때도 이재명 원맨쇼다, 이재명 독재다, 뭐 반명들 다 죽었다. 그렇게 오로지 이재명 하나로 선거했다고 평가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네. 그게 상대가 윤석열이었잖아요.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호주 대사 뭐 875만 파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박수영 의원이 선거에 지고 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정신승리라고 저는 비판도 했는데 네. 이거 전국 단위로 하면은 4%밖에 차이 안 난다. 전국 단위로 표 다 더하면은 이 윤석열이 이 정도 삽질을 했는데도 이게 이제 대선이잖아요. 지금 앞으로 오는 거. 네. 그런데도 4%밖에 차이 안 났는데 그건 총투표수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선이니까 총투표수가 그렇죠,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예. 제가 말하는 거는 윤석열이라는 거대한 거악이 사라지고 나서 정말로 이재명이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을까? 지금 왜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냐면은 보수 과표집도 있지만요. 이미 사람들의 눈은 대선으로 가 있는 거예요. 네. 윤석열은 끝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에 어떤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이제 입을 막으려고 댓글들 지금처럼 막 달고 있고 막 이제 지지자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네. 큰일 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뭉쳐가지고 대선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를 깨닫지 않으면은 네. 큰일 납니다. 제가 보기엔. 예. 근데 유감인 네. 게 김준일 대표가 저렇게 이재명 대표 잘 되라고 조언을 하는데 네. 왜 댓글에는 내 욕이 맞는 거야? 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 참. 두 분 다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이라고 이제 보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경쟁을 허하라 쉽게 얘기하면 네, 경쟁을 그래요. 허하라. 네. 그럼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약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게 파괴력이 있다거나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뭔가 인정을 받는다거나 그런 수준은 아직은 아닌 것 같죠. 이거 당이 아직 세력화가 되기에는 조금 이제 의원 숫자가 적고 미미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은 JTBC도 이제 설날 연휴 때 네. 여론조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양자 대결 여론조사 나올 거 아니에요. 대선. 아, 네. 그때 만약 이재명 대표가 또 지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거나 경쟁력이 낮아졌다라는 여론조사가 수치로 나타나면 그때부터. 내부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거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는 여론조사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누가 뭐 있나요? 뭐 곧 나오겠죠. 아 뭐. 그럴까요? 네. 만약에 우리 저 소장님한테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 하락 이유 분석하라 네. 하면 뭐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나 뭐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럼 그걸 김준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먼저 저는 선언을 하라고 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선거법 관련해서 2심 재판 그러니까 제도대로 시스템대로 네. 좀 빨리 판단을 해줘라. 음.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질질 끌고 네. 막 자 판단해서 만에 하나 네.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 감내해야죠. 그거는 유죄냐 무죄냐를 떠나서 네. 일단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존중한다라는 측면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한다라는 차원에서 네. 그러한 선언을 먼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만에 하나 그런 생각이 2심에서 유죄가 빨리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온 사람이 지금 대통령을 한다고 이제 이런 반대 논리가 막 당에서 들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과론적인 분석이고 예측일 건데 예.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무죄가 하면 나와서. 지지율과 호감도가 모두 올라갈 거라고. 그거는 첫 번째 허들이죠. 아. 한 10개 정도 허들을 다 10개 치워야 지금 되는데 오늘 하나만 조언을 첫 듣겠습니다. 번째는 그거부터 좀 하시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는 게 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도 2심 재판 안 받으려고 뭐 공달 서류 안 받기도 하고 국선 변호인 선임이 되는 이런 거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옳지가 않죠. 네. 그리고 대장동 심판, 백현동 심판 같은 경우는 지금 1심 선고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네.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상황들, 윤석열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은 우리가 윤석열 탄핵시켜 가지고 새로운 나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재명이 또 똑같은 짓을 하면은 우리는 어떡하냐? 더 나은 나라가 되겠냐? 이재명 리더십 가지고 되겠냐? 네. 그러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를 높이는 거다. 그래서 그걸 낮추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조치를 취해 나갑시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풀어 나가야 되겠죠. 네. 아, 왜 이렇게 하실 말씀 많으셨으면서 어떻게 또 참고 그냥 가시려고 그랬었어요? 아니 JTBC 맨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의 아이템을 넣으셔가지고 김준일 평론가님도 하실 말씀이 짧게 얘기를 예. 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뭐를 걱정하고 네. 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좀 민감한지를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진보와 다르고 진보 진영에서도 스펙트럼이 넓고 네. 이재명 열정 지지자가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요. 근데 중도의 마음을 제가 조금 뭐 모든 제가 중도를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 같이 나라가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전국을 운영하고 네. 극단적인 인사를 쓰고 극단적으로 정치권이 대립하는 게 계속 이어질까봐 이 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누가 됐든 누가 집권을 했든 네네네. 그런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뭐 사법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개가 있지만은 네. 이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기인데 지금 아직도 계속 뭔가 계속 싸워야 돼.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안정감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중도에게는 뭐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러면은 이재명이 몰래 지금 6대 은행장을 만난다고 그런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재명이.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안정감을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네. 이 혼란이 끝나게 원해요. 예. 근데 그 안정감을 현재 이재명 대표는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다들 많은 중도에서는 다 의심하고 있어요. 뭐 김문수라고 그러면은 안정감 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압도적인 1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이 혼돈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된다 민주당은. 할 말 많은데 다음번에 좀 앞으로 아이템을 빼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 과장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국민의힘 김건 의원 모시고 당 이야기 또 외교 관련된 이야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뵐 수 있을까요? 네, 그 다음 주에 뵈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설 잘 보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